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3부 10화 3년상이 끝나갈 무렵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완달과 두 아들이 흰산의 묘역으로 이동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일영은 아직까지 상복을 입고 지내고 있고 완달성은 큰 문제 없이 평온해 보이는데요. 3년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흰산의 주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그간 외부 세력의 침략이라든지 위험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영은 외부 세력 침략에 신경 쓰기보다는 지난 3년 동안 다른 곳에 눈을 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후계 구도에서 밀려서 영생에 접어든 형 대흥, 동생 함허의 부하들을 전부 죽이고 소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걸로 보입니다. 대흥의 부하들은 덩치가 크고 갑옷도 갖춰 입은 병력들이고 함허의 부하들은 갑옷을 갖춰 입지는 않았지만 날렵하게 잘 싸우는 놈들이죠. 일영은 이제 흰산의 왕으로 곧 등극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형과 아우를 보좌하던 부하들을 굳이 그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죽일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 싶습니다. 추측해보자면 일영은 혹시 이들이 자신에게 대항하는 반군 세력이 될까 걱정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우두머리를 잃은 잔당들끼리 일영에 대항해서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어쩌면 자기가 완달에 숨겨준 자식들에게 저지른 만행이 그들에 의해서 발각될까봐 걱정된 것 같기도 해요. 이 사실이 여기저기 퍼진다면 완달을 모시던 신하들도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고 라오허 같은 동맹 세력에게 정통성을 부정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로 봐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기를 쓰고 대흥과 함화의 부하들을 죽이러 다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영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영은 완달이 앉던 용상 앞에 서서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데요. 용상의 문 뒤로 일영의 부하들이 뭔가를 몰래 옮기고 있습니다. 물건의 실루엣을 보니 옷이나 천, 망토같이 생긴 물건인데요. 혹시 자신의 복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기가 입던 옷이라든지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몰래 옮기는 걸 보니까 굉장히 수상하네요. 일영은 이제 용상의 오르시라는 신하의 말을 듣고는 아직 아니야, 다 왔다, 몇 달만 더 참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달이 거의 흰산으로 돌아간 마당에 뭘 더 기다릴 게 있는가 싶은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완달이 힘의 환원을 끝낸 뒤에 소멸하고 자신이 흰산의 힘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이 확실해졌을 때 용상에 오르려는 것일 수 있고요. 둘째는 지금 만들고 있는 복제체가 완전히 생장이 끝나고 기억 이식까지 완벽하게 된 후에 자기 대신 용상에 앉히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뭔가 큰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일영은 부하인 1000개를 시켜서 자신이 정전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데요. 성 어딘가에서 철통 보안을 유지한 채 일영의 복제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항아리에 살색 용액과 피로 보이는 혈액들이 뒤섞여 있고 3부 1화에서 등장했었던 위가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죠. 항아리 안에는 일영의 복제체가 들어있는데 이미 예전부터 외부에서 생장을 꽤 시킨 듯 했습니다. 오늘은 일영의 명령에 의해서 성 안으로 옮겨온 듯 해요. 복제체의 생장은 일영의 예상보다 더뎠던 것 같습니다.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혼을 넣지 않고 생장시켰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고 위에게 묻는데요. 이에 대해 위가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복제체에 대한 설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을 넣지 않고 생장시키면 속도가 빠른 건 맞다. 하지만 그만큼 노화도 빨리 오고 혼을 집어넣었을 때 백과의 결합도 부작용이 생기고 기억 주입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키우는 건 위험하고 적당 속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위의 설명이었습니다. 복제와 노화 두 가지 단어를 과거 호형 어디 편에선가 본 것 같은데요. 2부에서 대방모가 대방의 복제를 수백 마리 만들었을 때도 이와 유사한 설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방모가 고획조가 낳은 알들의 자신의 기를 넣어서 대방을 품은 알로 복제체를 만들었고 이들에게는 혼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에 성장과 노화가 엄청나게 빨랐죠. 복제체를 만드는 방법은 위와는 다르지만 빠른 성장과 노화라는 특징은 꼭 들어맞습니다. 호형 세계관에서 복제라는 행위가 어떤 불완전성을 갖는지 두 사례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일영은 초량에게 양백의 비밀 통로 파악이 끝났냐고 묻는데요. 양백은 3년 전에 일영의 명을 받고 어린 압카를 죽이러 간 뒤로 일영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던 중이었습니다. 양백의 주특기는 어딘가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만들거나 그 비밀 통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는 듯해요. 현재 완달과 대흥, 함화가 있는 흰산의 묘역에도 양백의 비밀 통로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흰산 일대 여기저기에 양백이 다니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량이 그 통로들을 찾으려고 추적해봤지만 양백이 워낙 신출 귀몰한 탓에 병력들만 계속 잃고 도저히 파악하지 못한 거죠. 양백도 뭔가 사연이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요. 그는 원래 홀로 강의 일족에 대항하면서 주변 세력의 섬김을 받았던 자라고 합니다. 당시 양백을 따르던 자 중에는 초량도 있었다고 하니 양백은 초량보다는 한 단계
위의 존재였던 듯하죠. 이령은 자기를 배신하고도 흰산을 제집 드나들듯 다니는 양백이 괘씸했는데요. 그의 족속들을 찾아 놓으라고 하는 걸 보니 그의 일족을 죽여서 눈앞에 나타나라고 협박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한편 초량의 부하들을 보면 양 머리에 뿔이 나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족속이 2부 마지막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지 유량이죠. 막판에 등장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랑사의 기폭발에 쓸쓸하게 산화한 인물인데 어쩌면 초량이 아마 유량의 선대 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량과 유량, 이름도 비슷하네요. 당시 유량은 이령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상당했었는데요. 혹시 초량이 유량의 조상이 맞다면 먼 옛날 주인으로 모시던 이령에게 일족이 버림을 받았거나 해서 패망했기에 후대의 유량까지 이령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초량이 살았던 때와 유량이 살았던 때는 무려 700여 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을 연결하는 게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이령은 이제 복제체에 자신의 혼을 집어넣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위가 이령의 몸에서 혼의 일부를 떼어내서 빼내자 몸 밖으로 나온 혼은 다시 이령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령이 이를 끝내 거부하자 혼은 이령 주변에 있는 복제체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곧 혼과 백, 육신이 결합된 이령의 복제체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억만 주입하면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완벽한 이령의 복제가 탄생하는 거죠. 여기서 혼, 백, 육신의 설정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혼은 정신과 관계된 영이고 백은 육신과 관계된 영입니다. 합쳐서 혼백이라고 하죠. 생명체가 죽으면 육신에 붙어있던 혼은 하늘로 떠나게 되고 백은 육신에 계속 남아서 땅에 묻힌다고 합니다. 지금 이령의 복제체에는 백과 육신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이령의 혼만 담으면 되는 거죠. 한편 갈 곳을 잃은 혼이 알아서 백과 육신을 찾아간다는 설정은 그 전에도 무팽에 의해서 언급되었습니다. 흰 눈썹이 분리된 영혼을 합치는 방법을 묻자 영혼이 담긴 아이들과 원래의 몸을 한자리에 모아라. 혼이 자아를 상실하지 않은 이상 알아서 자기 몸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죠. 이령의 몸에서 빠져나간 혼이 복제체를 찾아 들어간 것과 유사합니다. 이런 설정들로 밀어볼 때 호형 세계관에서 혼과 백, 육신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이제는 대략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결이 다른 것으로 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명은 혼백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령이나 아리는 자신의 명을 나눠서 또 다른 존재들을 만들곤 하는데 명은 남아있는 생명, 목숨을 뜻합니다. 명을 나눠서 어떤 존재를 만들었다면 자신의 수명을 그만큼 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령의 경우 자기 명을 내어서 실을 만들기도 했고 추위와 싸우다가 명을 흡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주 일부의 명을 떼어내는 경우에는 잠깐의 타격은 있지만 실질 수명이 줄어든다던가 기력이 약해진다던가 하는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량의 명을 빼앗긴다면 항마전 이후의 이령처럼 크게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명을 취함으로써 부족분을 보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흥과 함화, 이령이 상대방의 힘을 흡수할 때 명을 취한다고 할 때도 있고 기력을 취한다고 할 때도 있는데요. 명과 기력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앞으로 항마전에 들어가면 명을 뺏고 뺏기는 전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명확히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흰산의 묘역으로 장면이 바뀌고 묘역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끔 감시 중인 병사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수상한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식사를 챙겨왔다고 방심시키고는 갑자기 칼과 병기들을 꺼내서 고초병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위독한 연기가 든 호리병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듯한데요. 이들은 완달의 삼남 함화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습격에 가담한 것은 함화의 부하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흥의 부하인 거인들도 공격에 동참하는데요. 두 세력은 이미 합심하고 온 듯 묘역을 지키는 병력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반란을 일으킨 것인지는 의아하죠. 대흥과 함화도 없는 마당에 자기들끼리 이령을 상대로 뭘 할 수도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들의 대사에서 그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흥과 함화의 홍사를 끊으면서 어르신께 이령의 죄상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령이 완달의 숨겨진 아들들을 죽이면서 힘을 흡수했다는 것을 알게 된 모양이에요. 동족을 몰래 죽이면서 부당하게 힘을 축적한 것이고 이령의 비밀을 폭로한 존재는 어쩌면 양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압칼을 만난 뒤로 이령을 배신했고 지금도 추적을 피하면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령 측의 증원 병력이 도착했는데요. 잠들었던 함화가 깨어나서 이들에게 공격을 날립니다. 함화는 제정신이 아닌 듯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고 하반신은 절반 이상 석상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힘은 여전했습니다. 함화가 깨어난 이상 이제 이령이 직접 오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화와 이령 측 병사들의 대치 상황에서 몰래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묘역 안으로 들어가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덩치 큰 남자가 큰 범종을 등에 지고 있었고 그 뒤를 어떤 여인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남자는 옷차림으로 보나 비밀 통로로 다니는 걸 보나 양백인 것 같고요. 등에 진 범종 안에는 어린 압카가 타고 있을 것 같고, 뒤따르는 여인은 인간 무녀, 즉 압카의 엄마인 듯 보입니다. 양백은 일영이 어떤 식으로 부당하게 힘을 축적했는지 익히 알고 있었죠. 양백은 일영이 자신을 부하로 걷어들여 줬기에 그동안은 충실하게 따랐지만 압카를 만난 뒤로 그가 계시를 받은 하늘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흰산의 묘역 안으로 압카를 데려가서 완달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듯하고, 이를 위해서 대흥과 함화의 부하들에게 정보를 줘서 일영식과 싸우게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틈에 자기는 미리 만들어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묘역으로 잠입하는 거죠. 한편 홍사가 풀려 깨어난 것은 함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흥도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됐는데요. 완달은 흰산의 힘을 거의 다 환원한 와중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대흥을 발견합니다. 완달의 노화가 눈에 띄게 심해진 느낌인데요. 손과 얼굴에 주름이 가득합니다. 흰산의 힘은 이제 꼭대기 부분만 덜 채워졌고 대부분 환원된 걸로 보이네요. 완달은 대흥에게 소멸을 멸하려거든 관으로 돌아가라 라고 경고하는데요. 대흥은 마치 좀비처럼 제정신이 아닌 듯 합니다. 함화처럼 하반신의 절반 이상이 석상화되어 있었죠. 잠에서 깨어난 대흥과 함화를 제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일영의 비열한 짓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이 왕자의 난이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여튼 이번 화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일영은 자신과 거의 생장 속도가 같은 복제를 만들어서 혼을 주입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곧 또 다른 일영으로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흰산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될 이 시점에 왜 굳이 복제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목적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흰산의 후계자가 된 이상 영생에 들지 않아도 되고 희생양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흰산의 주인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힘을 환원하고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복제로 하여금 대신 흰산의 힘을 받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약간은 주객전도 같은 행동입니다. 일영은 수백 년을 참고 견뎌서 겨우 흰산의 주인이 되었고 이제 힘을 받게 될 텐데, 수백 년 후 한참 뒤에 소멸될 것이 두려워서 이 화려한 권세와 왕위를 복제가 대신하게 할까요? 그런 선택을 선뜻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확실한 것은 일영이 복제를 만든 이유는 흰산을 속이기 위함인데, 지금 이 시점에 흰산을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것은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영은 이제 처음 복제를 만드는 단계를 거쳐서 약 150년 후에는 자신과 꼭 닮은 어린 복제 아린을 만들게 됩니다. 육신을 성체로 빠르게 생장시켜서 혼을 집어넣은 지금의 방식과는 다르게 어려서부터 혼을 집어넣고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키웠다는 얘기죠. 일영은 아린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오손을 만들게 되었는데, 흰산의 선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희생양으로 사용된 것 같은 정황이 이미 작품에 나왔습니다. 흰산이 일영인지 오손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감쪽 같은 복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첫 복제는 위가 경고했던 것처럼 생장 속도를 너무 빨리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화가 너무 빨리 와서 늙어서 죽어버렸다던지, 기억이 꼬여버려서 폐기를 했다던지,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방법을 바꾼 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너무 두서없이 리뷰를 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일영이 지금 이 시점에 복제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대흥과 함화가 일으킨 왕자의 난이 어떻게 수습될 것인지 다음 화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